어머님, 오늘 밤 저희랑 같이 주무세요. 새색 씨가 첫날 밤에 시어머니를 신혼방으로 모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랑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 하인들까지 영문을 몰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색 씨는 법도도 모르는 철없는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한편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범하지만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여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뒤로는 병든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살아왔지요.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연화를 곁에서 보살피던 복희라는 몸종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종이라 해도 남들처럼 부릴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가세가 기운 뒤로는 무엇 하나 챙겨주기도 어려웠고, 복희 역시 종이라기보다 연화와 함께 굶고 함께 버티는 식구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복희를 놓아주려 했지요. 그러나 복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랐으니 이제와 아씨와 나리만 두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낡은 집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복희가 이웃에서 바느질감을 얻어와 품삯을 보태며 근근히 살림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끼니를 잊기 버거운 날도 많았지요. 연화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힘든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연화는 더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그런 연화를 두고 효심이 깊고 마음씨 고운 처자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 저물어 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가슴은 저며들었습니다. 약방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은 돈을 볼 때마다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버지와 복희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 돈조차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복희는 헐어진 보자기 안에서 마지막 동전 몇 잎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희가 전부터 살림에 보태고 조금씩 따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연화는 참아 받지 못해 망설였지만 방 안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돈을 챙겨 장터에 있는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위로는 희미한 초승달빛이 가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약방에 도착하자 안에는 오래된 약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연화를 알아보고는 아버지의 병세가 어떠신지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화는 어두운 낯빛으로 기침이 더 심해지셨다며 약을 지으러 왔다고 말했지요. 약방 주인은 약재를 골라야 하니 잠시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연화는 알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잠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고 조금이라도 편히 숨 쉬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쪽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두 사내가 나누는 말소리였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 듯 했지만 고요한 밤이라 그런지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지요.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되네. 안방마님만 조용히 사라지면 그 집안은 곧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야. 연화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지만 방금 들은 말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잠시 뒤 또 다른 사내가 낮게 받아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연화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혹여 숨소리라도 들킬까 입술을 꼭 다문 채 몸을 움츠였습니다. 두 사내는 창고 안에서 계속 낮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귀에는 더 이상 말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고 어둠이 깔린 창고 안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내 하나가 문 쪽으로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항아리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창고 문이 살짝 열리더니 사내의 손이 문틈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그 손목 위에 닿는 순간 붉은빛 염주가 연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에 감긴 염주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내의 얼굴은 끝내 보지 못했지요. 이윽고 사내들의 발소리가 창고 반대편으로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한참 동안 참았던 숨을 겨우 내쉬었습니다. 무릎은 가늘게 떨렸고 손에 쥔 쌈 짓돈 주머니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른 약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연화가 다시 약방 안으로 들어서자 약방 주인은 준비가 다 되었다며 약재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들고 서둘러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 덕분에 흐트러진 정신을 조금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안방마님이 어느 집 사람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조차 보지 못한 사내들을 함부로 관하에 고발해도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붉은 염주를 보았다고 말한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지요. 무엇보다 집에는 병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머뭇거릴 수 없었지요. 결국 그날 밤 들은 일은 마음 깊이 묻어두기로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을에서 대대로 재산이 많기로 이름난 최씨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로서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요. 변변한 재산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는 자신에게 그런 혼처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씨 집안은 고을 안에서도 손꼽히는 가문이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최대감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내인 윤씨 부인과 외아들 도윤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지요. 최대감의 빈자리는 컸지만 윤씨 부인은 흔들림 없이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기품 있고 자애로운 성품 덕에 하인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외아들 도윤 역시 온화하고 효심이 깊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사내였지요. 고을 사람들은 최씨 집안을 두고 그저 재물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더 훌륭한 집안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최씨 집안에서 이번 혼담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최대감의 동생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형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수와 조카 곁을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도 제1처럼 나섰지요. 문중 어른들은 그런 최진사를 두고 의리 있고 속 깊은 동생이라며 좋게 보았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말투까지 다정했으니 누구에게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 이토록 큰 힘이 되어 주던 최진사가 직접 추천한 일이니 윤씨 부인도 자연스레 믿음이 갔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으나 마음가짐이 바르고 효심이 깊은 처자입니다. 도윤 곁에는 그런 여인이 어울리지요. 집안이 넉넉해야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씨 부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역시 숙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최진사는 어릴 적부터 좋은 숙부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대신해 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담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혼례 날짜를 잡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연화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다고는 하나 막상 그날이 닥치자 연화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약 한 천 마음껏 지어드리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결국 혼례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씨 부인은 연화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서둘러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보다 먼저 상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어야겠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연화가 홀로 지내기 어려운 형편임을 헤아려 상을 마친 뒤에는 혼례 전이라도 최씨 집안에 머물며 가풍을 익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예비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 깊이 고마웠습니다. 최진사가 이런 혼처를 이어준 것도 윤씨 부인이 이토록 자애롭게 맞아준 것도 모두 자신에게는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최진사에 대한 고마움이 컸습니다. 아무런 연줄도 없는 자신을 이 집안과 이어준 사람이 바로 최진사였으니 말이지요. 최진사도 슬픔에 잠긴 연화를 볼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 역시 연화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도 집안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었지요. 말수가 많은 사내는 아니었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연화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도윤을 보며 이 집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최진사의 따뜻한 말과 윤씨 부인의 배려, 그리고 도윤의 다정함을 마음에 담으며 최씨 집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연화가 최씨 집안 안채에 첫 발을 들이던 날, 가을바람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조용히 쓸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연화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흐트러진 마음을 애써 다잡고 문중 어른들께 예를 갖추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숙이고 조심스레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 문중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집 여식이라 걱정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연화의 단정한 태도와 차분한 말씨를 보니 흡족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지요. 연화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내온 몸종 복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하인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조금 덜렁대는 듯 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지요. 실제로는 예의가 바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금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살가운 성격이었습니다. 복희는 최씨 집안 하인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집안 분위기에 조심스러워했지만 나이 많은 하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예의 바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손을 보태기도 했지요. 그런 모습에 다른 하인들도 복희를 좋게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희는 안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연화도 낯선 집안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지요. 안채에서 조심해야 할 일이나 윤씨 부인의 기호와 습관 같은 것들도 복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화에게 전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화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가면 다정한 말로 맞아주었고 집안일을 익히는 연화가 조금 서툴러도 나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오래된 연화에게 윤씨 부인의 태도는 마른 땅에 스며드는 빗물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지요. 도윤도 연화를 편하게 대해 주려 애썼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연화가 낯선 집안에서
어색해하지 않도록 말없이 배려해 주었지요. 그 조용한 태도 덕분에 연화는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도 자주 형님네 집을 드나들며 연화를 살뜰히 챙겨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진사가 안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곱게 포장된 차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이 차를 즐긴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구해온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최진사를 반갑게 맞아들인 뒤 연화에게 차를 준비해오라 일렀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차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데우고 찻잔을 준비한 뒤 소반까지 정갈하게 챙겼지요. 준비가 끝나자 연화는 찻잔을 소반에 반듯하게 받쳐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진사가 윤 씨 부인과 마주 앉아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 분위기는 더없이 평온해 보였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최진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다정한 얼굴로 윤 씨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수님 며느리를 들이시더니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윤 씨 부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연화도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가 찻잔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솜의 끝이 살짝 거치는가 싶더니 손목에 감긴 무언가가 연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붉은빛 염주였습니다. 손목에 감긴 붉은 염주가 오후 햇살 아래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단번에 쿵 내려앉는 듯 했지요. 예전 약방 창고 앞에서 보았던 그 염주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던 달빛 아래 어둠 속 사내의 손목에서 선명하게 빛나던 바로 그 붉은 염주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사내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어둠 속에서 낮게 들은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염주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염주는 흔치 않은 붉은 빛의 모양새까지 어딘가 독특해서 한 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염주가 최진사의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까스로 찻잔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최진사는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윤 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방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그 풍경이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웃는 입가도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도 형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모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안채마루에 서자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꼭 모아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일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비슷한 염주를 찬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연화는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돌리려 해도 그 붉은 빛은 약방 창고 앞에서 보았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눈에 최진사의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의 건강을 챙기는 말도, 조카를 위한다는 걱정도, 집안일을 돕는다는 말도 어딘가 다르게 들렸던 것입니다. 다정한 말투 뒤에 무언가 감추어진 듯했고 따뜻한 눈빛 아래 차가운 속내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방마님을 조용히 없애야 한다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안방마님이 바로 윤 씨 부인을 가리킨 것이라면,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내가 정말 최진사라면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헌신도 전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을 살핀다는 명분도 자신을 며느리로 추천한 일도 모두 다른 뜻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붉은 염주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혼처를 이어준 최진사를 함부로 의심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윤 씨 부인도 도윤도 최진사를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복희는 그런 연화의 기색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연화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 복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묻어두기에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연화는 복희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방에서 들었던 이야기부터 며칠 전 최진사의 손목에서 보았던 붉은 염주까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난 복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복희는 잠시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몰래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사 나리 주변을 조심히 지켜보다 보면 뭔가 수상한 낌새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한다. 복희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를 향한 고마움과 의심이 뒤엉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돌에 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혼례까지는 어느덧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달은 연화에게 길고도 무거운 시간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희는 최진사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희는 평소처럼 부엌하인들과 웃으며 말을 섞었고 마당을 오가며 잔심부름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가 안채를 드나들 때면 복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갔지요. 누구와 말을 나누는지,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지 조심스레 살폈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별다른 낌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한 얼굴로 안채를 드나들었습니다. 윤씨 부인과 차를 마시고 도윤과 집안일을 의논했으며 하인들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요. 복희는 연화에게 아직 특별히 수상한 일은 없다고 전했지요. 그래도 두 사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복희는 최진사의 하인이 혼자 장터 뒷골목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사람 발길이 드문 후미진 골목이었지요. 복희는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안쪽 감벼락이 꺾이는 어두운 자리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최진사의 하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약방 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작은 약재 꾸러미 하나를 서로 건네고 받았지요. 꾸러미는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손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복희는 담벼락 뒤에 바짝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최대한 몸을 낮췄지요.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흘러왔지만 거리가 있어 또렷하게 알아듣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약방 하인이 꾸러미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최진사의 하인이 그것을 품속 깊이 넣는 장면만큼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최진사의 하인이 갑자기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복희는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더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하인의 시선이 담벼락 쪽으로 향하자 복희는 재빨리 옆에 노인빈 장독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독 뚜껑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뚜껑이 어디 갔누? 분명 여기 두었는데. 하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장독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능청스럽게 뚜껑을 찾는 신용을 이어갔습니다. 하인은 잠시 복희를 노려보다가 혀를 한 번 차고는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복희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복희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서둘러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복희의 얼굴빛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곧장 복희를 방 안으로 들였지요. 복희는 자신이 본 일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짐작이 조금씩 맞아 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하인과 약방 하인이 한밤중에 후미진 골목에서 약재 꾸러미를 주고받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혼례 날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무렵 최진사가 다시 안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씨 부인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조카의 혼례를 앞두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값비싼 약재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 특별히 구해온 것이라며 연화에게 정성껏 다려 드리라고 당부했지요. 윤씨 부인은 고맙다며 반겼고 연화도 공손히 두 손으로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손끝은 굳어 있었습니다. 복희가 보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사의 하인이 약방 하인에게서 받아간 꾸러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약재를 그대로 윤씨 부인께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복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진사 나리가 보낸 약재는 따로 챙겨 두어라.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야겠다. 복희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님께는 어떤 약을 올리옵니까? 내 돈으로 따로 약재를 구하겠다. 진짜 보약재를 구해다려 올려야겠지. 연화는 자신이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털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윤씨 부인의 몸을 보할 약재를 구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직접 약재를 구해 와 탕약을 다렸지요. 다른 하인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불을 지피며 약이 알맞게 우러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윤씨 부인의 혈색은 전보다 한결 좋아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고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갈 때마다 얼굴빛도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화가 다려주는 약이 몸에 잘 맞는 것 같다며 기뻐했지요. 연화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복희가 따로 보관해 둔 약재 꾸러미를 날짜별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훗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달이 차고 기울며 혼례날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 그날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날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안채 어딘가에서 들려올지 모를 작은 기척에도 귀를 기울인 채 길고 무서운 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몸이 날로 좋아지자 최진사의 얼굴에도 조금씩 이상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나 안채 하인들이 마님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뻐할 때면 최 진사의 눈빛이 잠깐씩 흔들렸지요. 그러나 워낙 다정한 얼굴을 능숙하게 지어 보이는 사람이었기에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화만 빼고는 말이지요. 연화는 최 진사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기에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윤 씨 부인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반기는 척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연화를 슬쩍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고 안채를 드나들 때마다 부엌 쪽을 유독 자주 살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언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기색은 점점 연화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최 진사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연화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나설 수도 없었지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탕약을 다리고 윤 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그 무렵 최 진사는 밤이 깊은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약방 하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장터 근처 후미진 주막의 뒷방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좁은 방 안에서 최 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했다면 형수의 몸이 저리 좋아질 리가 없지 않느냐. 약재를 잘못 넣은 것이 아니냐. 약방 하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운을 흐리게 하고 속을 서서히 상하게 하는 약재를 분명히 넣었사옵니다. 약방에서 나갈 때까지는 틀림없이 확인했사옵니다. 최 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중간에서 약재를 바꿔치게 하고 있다는 뜻이로구나. 약방 하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 진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만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 씨 부인의 탕약은 연화가 직접 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안방마님의 탕약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연화가 손수 챙긴다는 말이 오가고 있었지요. 최 진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최 진사가 연화를 신부로 추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병든 아버지마저 오래 버티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든든한 친정도 뒤에서 힘이 되어줄 문중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심 깊고 얌전한 처자였으니 윤 씨 부인의 마음을 얻기에도 알맞았습니다. 최 진사는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최 진사는 처음부터 연화를 며느리감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으로 골랐습니다. 자신이 윤 씨 부인을 서서히 해치고 난 뒤 그 의심을 새로 들어온 며느리인 연화에게 돌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처자가 부잣집 안방을 탐냈다거나 시어머니의 약을 손댔다고 몰아가면 사람들은 금세 수군거릴 터였지요. 연화가 아무리 억울하다 외쳐도 그녀를 지켜 줄 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 진사에게 연화는 며느리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죄를 씌우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윤 씨 부인의 탕약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받을 때마다 유독 조심스러운 얼굴을 했고 몸종복희와 눈짓을 주고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부엌을 드나드는 횟수도 이상하리만큼 많았지요. 최 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처자라 여겼던 연화가 어쩌면 자신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진사는 결국 자신의 하인을 불러 연화의 뒤를 은밀히 살피게 했습니다. 며칠 뒤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연화가 복희를 시켜 약재 꾸러미 일부를 따로 챙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밤중에 복희가 부엌 뒤편을 오가며 작은 보자기를 감추는 듯 했다고도 전했지요. 연화와 복희에게는 증거를 남기려는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최 진사에게는 제 계획을 가로막는 수상한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얌전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제 일을 막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괜히 연화를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일을 그르치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자신의 계획까지 어그러질 수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더 조심스럽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돌린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연화를 직접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도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윤이 연화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연화를 몰아세우기가 훨씬 쉬워질 터였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의심 섞인 말 한마디만 나와도 연화는 빠져나갈 길이 좁아질 것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조용히 도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 얼굴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아, 숙부가 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 사람을 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마음을 다 주지는 마라. 도윤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숙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진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가 내 어머니 탕약 일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탕약을 다리는 일도 하인들 모르게 굳이 혼자 맡고 몸종과 몰래 움직이는 일도 있다 하니 숙부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구나. 도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숙부님 면화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보아도 나쁜 뜻을 품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 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숙부가 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겠느냐. 사람은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속을 알기 어려운 법이다. 특히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느니라. 그 말은 도윤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도윤은 연화를 믿고 싶었습니다. 연화가 어머니 곁을 정성껏 지키는 모습을 보아왔고 그 눈빛에서 나쁜 마음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재를 따로 챙기고 복희와 몰래 움직인다는 말은 선뜻 흘려듣기 어려웠지요. 믿고 싶은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이 뒤엉키며 도윤의 마음도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최 진사는 도윤의 얼굴에서 그 흔들림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걱정하는 숙부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숙부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말거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최 진사가 방을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멀리서는 찬 바람에 나뭇잎 구르는 소리만 일신연스럽게 들려왔지요. 연화는 그날 저녁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윤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도윤은 잠깐 연화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연화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재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듯한 눈빛이기도 했지요. 연화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최 진사가 도윤에게 무언가를 말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윤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이 최 진사의 속내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먼저 들키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혼례까지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복희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복희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혼례 전날 밤 내가 어머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구나. 복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안채는 하루 종일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이리저리 오가며 음식을 장만했고 혼례복도 다시 한번 손질했습니다. 윤씨 부인도 이것저것 챙기느라 저녁 늦게까지 자리에 앉을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연화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모든 하인이 물러나고 안채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주변이 고요해지자 조심스럽게 윤씨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윤씨 부인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씨 부인은 그녀의 굳은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동안 최 진사가 보낸 약재는 따로 빼돌려 보관해 두고 자신이 따로 구한 보약재를 달여 올렸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씀드렸지요. 윤씨 부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말을 듣는 동안 얼굴빛만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최 진사는 오랫동안 믿어온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집안을 지켜온 긴 세월 동안 곁에서 한결같이 힘이 되어준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말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심스럽게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는 품속에서 날짜별로 정리해 둔 약재 봉지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모두 최 진사가 보낸 약재를 따로 보관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섞여 있던 수상한 약초, 찌꺼기도 함께 내놓았지요. 약재 봉지들이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이자 윤씨 부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손을 뻗어 약재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던 그녀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약재라 하여 보내온 것인데 그 안에서 나는 냄새는 몸을 보호하는 약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 달 동안 혼자 감당하였구나.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지만 확신이 없어 망설였습니다.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씨 부인은 눈빛을 가다듬고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혼례날이다. 그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냐?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숙부님께서 권하는 음식이나 차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혼례 전날 밤답지 않게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달빛은 구름 뒤에 숨어 빛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드디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당에는 혼례를 알리는 꽃과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인들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히 오갔고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으며 혼례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연화도 곱게 단장한 채 혼례복을 입고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화사한 옷차림과 달리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하는 자리였지만 가슴은 내내 조여들었고 언제 최진사가 움직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기척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도유는 연화의 얼굴에서 무언가 어두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이어지는 동안 자세히 물을 틈은 없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날이 저물자 최진사가 윤씨 부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미리 하인들에게 차상을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직접 들고 윤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늘 그렇듯 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조카가 혼례를 올렸으니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형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좋은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셔야지요. 윤씨 부인은 피곤한 기색을 내보이면서도 차향이 좋다며 최진사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르느라 몹시 피곤하니 차를 마시고 일찍 쉬겠다며 최진사를 먼저 내보냈지요. 최진사는 형수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더 머물 명분이 없어 결국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형수의 방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멈춰 서서 방 안의 촛불 그림자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 부인의 그림자가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는 모습이 문종이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잠시 뒤 방 안에 불이 꺼졌고 윤씨 부인의 방은 잠자리에 든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연화와 나눈 이야기가 있었기에 윤씨 부인은 최진사가 건네는 것은 무엇이든 입에 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혀두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린 것은 문 밖에서 그림자를 살피고 있을 최진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연화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연화는 신혼방에서 복희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최진사 나리가 방 앞을 완전히 떠나시거든 어머님을 이리로 모셔오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신혼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유는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를 마친 새색시라기에는 얼굴빛이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꾸만 문 밖 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도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연화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세한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만은 저를 믿어 주십시오. 조금 뒤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도유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최진사가 했던 말이 문득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날 밤에 알 수 없는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복희가 윤씨 부인을 부축한 채 서 있었습니다. 도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첫날 밤 신혼방 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얼굴빛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연화는 곧장 이부자리를 한쪽으로 물리고 윤 씨 부인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어머니께서 왜 이 밤중에 신혼방에 들어오신단 말이오? 연화는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의심이 살아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 진사가 아직 움직이고 있었고 섣불리 입을 열면 윤 씨 부인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도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다만 저는 어머님을 해치려는 뜻이 조금도 없사옵니다. 오늘 밤만은 어머님께서 이 방에 계셔야 하옵니다. 날이 밝으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해야 믿을 수 있는데 어머니를 이 밤중에 신혼방으로 모셔놓고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 씨 부인이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오늘 밤만은 연화의 뜻을 따르거라.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연화가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안다. 도윤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까지 연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이 모르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반드시 모든 것을 말해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방 안쪽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는 문 밖에 쪼그려 앉아 작은 기척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웠습니다. 도윤은 연화를 바라보며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도윤의 흔들림을 알면서도 끝내 최 진사의 이름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신혼방의 밤은 길고도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최 진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최 진사는 문중 어른들과 포졸들을 대동하고 최 씨 집안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통한 기색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일부러 만든 듯한 눈물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짓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이 변을 당하셨소이다. 새 며느리가 혼인 첫날 밤부터 이런 흉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 집안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것이오.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잠에서 깬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소식을 듣고 온 문중 어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포졸들은 최 진사의 말에 따라 곧장 연화가 혼례 전 머물던 별채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독초 꾸러미와 검은 약가루였습니다. 별채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포졸이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화를 칭찬하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눈빛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최 진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 곁을 맴돌더니 결국 이런 흉한 물건을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당장 저 여인을 묶어야 하옵니다. 포졸들이 연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연화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최 진사와 포졸들 사이를 가로막았지요. 최 진사의 입가에 잠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도윤이 앞을 막아선 것이 연화를 몰아붙이기 위해서라고 여긴 것입니다. 조카의 입을 빌려 연화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최진사를 향해 차분히 물었습니다. 숙부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숙부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사의 눈썹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태연한 얼굴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연화를 의심하여 별채를 확인해 보니 저런 독초가 나왔고 형수님 방에도 인기척이 없어 짐작한 것이다. 도윤은 다시 한번 숙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숙부님, 이런 큰일을 단정하신 이상 그 책임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최진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방에 안 계신 형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이냐? 연화가 이미 시신을 숨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지요. 바로 그 순간 신혼방 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희의 부축을 받으며 윤씨 부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곧은 자세로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하리만큼 또렷했지요. 마당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던 윤씨 부인이 살아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짓 통곡을 하던 최진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표정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동안 형님의 동생이라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었을 것이라 여기고 이리 오신 것이었군요. 최진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형수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형수님이 걱정되어 온 것뿐입니다.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말이 있어 확인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어찌 이른 아침부터 포조를 대동하고 새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 준비부터 하고 오셨소. 최진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복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찻잔을 가져오너라. 복희는 곧장 방으로 가 어젯밤 최진사가 가져온 차를 찻잔째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찻잔을 들어 최진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직접 마셔보시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진사에게 쏠렸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려는 듯 손을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진사, 마시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오? 최진사는 한동안 찻잔과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연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복희가 챙겨두었던 망가진 자물쇠와 부러진 쇠꼬챙이를 꺼내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별채에서 나온 독초는 제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누군가 별채 문고리를 억지로 벌리고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희가 그 흔적을 보고 이 자물쇠와 쇠꼬챙이를 챙겨 두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지요. 그때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재에 관한 일은 약방 하인을 불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뒤 포졸이 약방 하인을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약방 하인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하인은 최 진사의 지시로 윤 씨 부인의 탕약에 해로운 약재를 섞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본래 첫날 밤에는 차에 넣을 약재까지 따로 받아갔다고도 밝혔지요. 그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최 진사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연화와 하인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최 진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곧 최 진사를 향한 심판과도 같았지요. 결국 포졸들은 연화가 아니라 최 진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화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던 최 진사는 이제 자신이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늘 다정하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포졸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요. 도윤은 그제야 숙부의 거짓말에 흔들렸던 자신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어머니를 신혼방으로 모셨을 때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 그대는 어머니를 숨긴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아보았소. 용서하시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앞을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윤 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들인 것이 아니라 목숨의 은인을 맞은 것이구나. 복희는 곁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소인의 간이 제 크기로 돌아온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당에도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담장 너머로 넘어오며 마당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던 최 씨 집안에 비로소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뒤 최 씨 집안의 장부와 열쇠는 윤 씨 부인의 뜻에 따라 도윤과 연화가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집안의 큰일을 더 이상 남의 말에만 기대어 판단하지 않았고 연화의 의견도 귀하게 들었습니다. 연화 역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집안 살림을 익히며 흐트러졌던 일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갔지요. 윤 씨 부인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라기보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처럼 연화를 아꼈고 연화도 윤 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최 씨 집안이 이제는 연화에게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집이 되어갔습니다. 복희도 안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린 몸종이라 가볍게 보던 하인들도 복희가 위험한 순간마다 제 몫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는 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부엌과 마당을 바쁘게 오가며 연화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최 씨 집안에는 다시 평온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과 연화는 서로를 의지하며 집안을 이끌었고 윤 씨 부인은 두 사람의 곁에서 오래도록 따뜻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 풍파를 겪은 뒤였기에 그들이 지켜낸 하루하루는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했던 연화에게도 마침내 따뜻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최 씨 집안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 오래도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